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9일 오후 3시 42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실어놨던 물건을 포항에 내리고 집에 잠깐 시내 볼일을 보고 나서 집에 바로 들어왔는데요. 가만히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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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들어왔는데요. 그러고 밥을 먹고 폭삭 속았수다 그거 5편을 보고 한숨 잤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명작이더라고요. 한 편 한 편 볼 때마다 감동에 도가니에 빠지는데요. 예, 보고 한숨 잤습니다. 정기현이랑 같이 요즘 계속 좀 피로해요. 월요일 화요일 일을 했는데 멀리 안 가고 경상도권으로만 움직이는 일을 했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딥키스를 해주는 우리 정견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도 안 되고 의욕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데 이럴 때는 좀 쉬는 게 역시 특효약이겠죠? 쉬는 게 특효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쉬었고 모르겠습니다. 예보상 아마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 비 오면 또 우리 일이 힘들거든요. 내일도 쉬든지 뭐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 일은 쉬지만 일을 쉬는 만큼 쉬지만 공부는 쉬고 싶진 않네요. 그동안 지난 시간까지 제가 탄핵 결정문을 읽어드리느니라 진도를 못 나갔어요.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가열차게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도 가끔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 미디어북으로 해드리고 있죠. 잘 듣고 계시나요? 뭔가 요즘에 제 유튜브 채널에 좀 조회수도 늘어나고 구독자들 분들도 조금 늘어났어요. 보시면서 뭔가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견을 주셔서 제가 그 책을 선정해 가지고 읽은 경우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어떤 분께서 정말 좋은 책을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진짜 첫 번째니까 적극 검토를 하고 미디어북으로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댓글에. 그러면 제가 그대로 해볼 테니까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 채널은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소통도 하고 싶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소통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행지, 자아의 세상을 넘어서 자기의 세상으로. 두 번째 여행지는 자기의 세상이다. 자아를 넘어서 더 넓고 깊은 존재의 땅인 자기의 세상을 돌아보려고 한다. 존재의 근원인 자기란 무엇이며 자아의 세상과 자기의 세상은 어떻게 다른지, 자기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자기의 세상을 향해 가는데 문제가 되는 결핍감과 열등감, 좌절과 고통, 병적 자기애, 중독, 갖가지 생각들, 대인관계 등의 장애물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물을 넘어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했다. 챕터 11. 인생의 전환기가 오면 자기를 찾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하면 내가 진정 나다워질 수 있는가를 아는 일이다. 몽테뉴. 예, 좋은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레이션입니다. 그동안 잘 나갔었지. 취직난에도 마음에 드는 직장에 들어갔고 승진도 빨랐지. 연봉도 괜찮았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가주는 자동차,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감각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최신 스마트폰, 나의 시각적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 카메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나는 행복했어.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나는 허전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느낌이라고 할까? 크게 변한 것은 없는데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어. 매달렸던 일이 예전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지도 않아. 왜 그런 걸까?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면 도대체 뭘 잃은 거지? 이런 사소한 걱정을 할 시간이 없는데. 점점점. 쓸데없는 고민은 그만두고 일에 집중해야지. 그래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아. 점점점. 내가 아끼는 물건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낯선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 술이나 진탕 마셔볼까? 아니면 힘이 빠질 때까지 운동이나 할까? 쇼핑이나 하면서 머리를 식혀볼까? 여기까지 내레이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상적인 존재는 더더욱 아니며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현실에 굴복하고 많은 나약한 존재다. 프로이트의 말처럼 본능과 충동의 지배를 받는 힘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각각 이 세상에 하나뿐인 고귀한 존재다. 이 부분은 이분의 종교가 드러나네요. 이분이 뭐 분명 기독교인 건 알겠는데 저기 그래도 대체로는 대부분 내용의 대부분을 자기 종교를 색을 그렇게 드러내진 않아요. 그래서 읽을만 합니다. 그 심리학 책 중에는 자기 종교 색채를 진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사람들 책은 진짜 못 읽어주겠더라고요. 깊이가 도저히 생기지가 않고 뭔가 객관적인 면에서도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현실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책을 안 읽는데 이 책은 말씀드렸듯이 제 교양 수업에서 점수를 준다길래 읽고 독후감을 쓰기도 했고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읽는 겁니다.
웬만하면 피합니다. 예. 기독교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렇지만 내가 없어도 세상은 별 변화가 없다. 또한 우연히 태어나 본능의 지배를 받는 또 하나의 동물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카톨릭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맨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동물도 신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고 또 힘들다. 신이 되기에는 불완전하고 미숙하며 동물이 되기에는 복잡하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아니죠. 심리학자는 이런 신경과학 쪽에 바탕을 두고 요즘에는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게 맞죠. 인간은 동물입니다. 예, 동물이 아닌 게 아니고 동물입니다. 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던 게 아니고 최초에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를 해서 우리가 환경에 적응해 가며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결국엔 우연히 뭐 어떤 존재가 의도적으로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인간 동물입니다. 특이한 동물인 거죠. 네, 특이한 동물. 그런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우리는 정말 나를 잃어버렸는가? 만약 나를 잃어버렸다면 지금의 나는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가? 잃어버렸다는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어쩌면 평생을 바쳐도 해답을 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더구나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반드시 찾아야 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만약 무엇을 잃어버렸음에도 그냥 그대로 있다면 사실은 잃어버린 적이 없거나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줄 모르고 별로 소중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나를 잃어버린 사실조차도 잘 모르는 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툴 때 너는 나를 잘 몰라 라는 말을 흔히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마음의 대부분은 무의식 상태이므로 내가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른 자신만의 생각인 경우가 많다.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신의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 그래야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수용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도 말했지만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너 자신 모르잖아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에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 선생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질문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을 아십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차이인 거죠. 분명한 것은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원래의 나, 본연의 나를 잃어버렸으며 가상의 나, 표면적인 나로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은 원래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며 구름에 가려져 있던 해가 나타나듯이 나에게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본연의 내가 드러나는 것이다. 지금 나를 의식하는 존재는 경험과 기억에 근거하는 나, 즉 자아다, 에고다. 원래의 나는
경험과 기억을 넘어서는 존재 자체이므로 나, 자기, 셀프다. 지금 2장에 들어서면서 이 작가께서 굉장히 강하게 정의와 주장을 내리고 있어요. 글쎄요, 다 동의하십니까? 책을 읽다 보면 무조건 이제 작가의 말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작가가 강하게 주장하면 무조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의심을 던질만 하면 던지면 돼요. 예. 저는 지금 뭐 이분이 본래 나를 잃어버렸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반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일단 계속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은 자기를 되찾는 것이다. 그럴 때가 사람은 찾아오죠. 이 모든 게 진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진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돈 버는 기계인지, 회사의 부속품인지, 떠다니는 부유물인지, 그런 걸 넘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할 때가 있지요. 그런 면에서는 심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찾아 나서는 것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결국에 그래서 그것에 성공하게 되면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여정을 겪고 나면 어떤 면에서는 껍데기를 깨는 것이죠. 그런 거죠. 저는 어떠냐? 저 못 찾았습니다. 제가 진짜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생각과 느낌만으로 알고 있던 그러므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은 자기를 되찾는 것이다. 지금까지 생각과 느낌만으로 알고 있었던 나를 넘어서 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삶의 근본적인 목표로 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을 제시했고 다양한 개념과 용어로 이를 설명했다. 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을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이라고 했으며 에릭슨은 다시 태어나는 제2의 탄생이라고 했다. 융은 참다운 개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의미로 개성화라고 표현했다.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개인의 성장을 알을 깨어나는 것이라고 한 것도 기존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잃어버린 자기를 되찾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다. 다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자아실현이라든지 제2의 탄생이라든지 개성화라든지 이제 알에서 깨어나는 것이라든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태초에 엄마 자궁에서 딱 뭔가가 딱 나왔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부의 정보가 계속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외부의 정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그걸 의식하고 외부만 존재 막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게 막 쌓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게 되죠.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까지. 그럼 그 막 쌓인 그 것들이 나라일까요? 그 질문에서 이제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이제 그래서 그게 외부에서 주어진 환상이나 환각 같은 것이다 라는 거를 깨칠 때 알게 될 때 문제 그럼 거기에서 이제 문제의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진짜 나는 뭐지? 라는 어, 이제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기나긴 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게 무너지고 새로운 걸 정말 진실된 걸 찾아가야 되는 여정이 시작되는 건데 그게 쉬울까요? 엄청난 공부와 노력과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실패하죠. 그래서 그 쌓여있던 정보에 굴복하고 말죠. 그렇게 죽고. 하지만 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새롭게 사는 겁니다. 새롭게. 예. 뭐가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선호하는 게 각각 있다고 그냥 그 정도로만 말할 거예요. 어차피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 한계점을 일단은 뛰어넘은 사람들의 삶과 아닌 그 한계에 굴복하고만 사람들의 삶은 천지 차이다. 그 존엄 그 그래요. 존엄성은 그 사람 각각의 존엄성은 천지 차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나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여간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평생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동의합니다. 쉽게 드러날 거라면 쉽게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게 잃어버린 걸까요? 난 잃어버렸다는 개념이 모호합니다. 이게 뭐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지는 막상 막상 찾은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걸 되찾는 느낌 뭐 그런 식의 소감들을 많이 표현하죠. 그런 면에서는 뭐 내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드러날 거라면 쉽게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무엇인가에 의해 겹겹이 둘러싸여 숨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의식될 수 없다. 그래요. 나는 무엇인가에 의해 겹겹이 둘러싸여 숨겨져 있다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뭐가 엄마 자궁에서 태어나서부터 마구마구 쌓였던 외부 정보들 그거에 둘러싸여 있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두툼한 껍질 같은 것이다. 그 껍질은 매우 단단하고 견고해서 여간에선 변하지 않는다. 또한 그 껍질은 몇 개의 층으로 겹겹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피부처럼 촘촘해서 다른 것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밖에서 억지로 그 껍질을 벗기려고 하면 오히려 껍질은 더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곤 한다. 잘 표현했네요. 네. 나를 둘러싼 껍질은 내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며 대부분이 생각과 느낌이다. 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이전에 한번 읽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기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나를 둘러싼 껍질이 바로 자아이고 자아는 자아의 틀을 가지고 있다. 자아의 틀은 자아의 목표인 생존과 욕구 충족을 위한 생각이며 자아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생각하는 방식이다. 자아는 매우 단단하고 견고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날림공사로 만들어진 가건물 같은 것이다. 자아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만 세밀한 설계도나 계획에 의해 주도 면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경험하고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네,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어요. 재밌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걸 기독교에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억지로 끼워 맞춰요. 그런 경우에 대체로. 그러면 막 내용이 어그러지고 그때부터는 읽기 힘들어지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면은 어떤 경계를 확실히 세워놓은 것인지.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뭐 신의 형상을 따온 것이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의 기독교적인 의식이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기독교가 모든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나쁘다는 거죠. 기독교 의식의 최상층에 가면 훌륭합니다. 신과 자기를 동일시 시켜요. 신이 나고 내가 신이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갑니다. 기독교도. 근데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런 식의 생각을 비치기만 해도 화형을 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렸죠. 네. 이슬람도 지금은 뭐 마찬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종교가 나락으로. 하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이 그 정도 한계밖에 갖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 지성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게 그 경고했던 벽이 무너지고 있다라고까지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가건물은 그것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가건물인지를 알기 어렵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전까지 두고도 그것이 부실한 다리인지를 알 수 없었으며 삼풍백화점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멋지고 고급스러운 건물임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자아는 욕구가 강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매우 강력한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아가 강할수록 자아의 틀이 견고할수록 자기를 발견하기는 어려워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사회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1등 하고 사회가 주는 온갖 편의 누려가면서 뭐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사회가 주는 온갖 편의를 누려가는 사람들은 그 자아의 껍데기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죠.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근본적인 갈등을 느끼게 되는 인생의 전환기. 하지만 인생의 전환기라고 불리는 어느 순간이 찾아온다. 그것은 단단한 껍질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순간이며 존재가 껍질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왔음을 의미한다. 인생의 전환기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며 알기도 어렵다. 질풍노도와 같이 소용돌이 치는 10대에 가볍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아가 충분히 형성된 30대 후반이나 40대에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
일단 껍질에 구멍이 생기면 구멍의 크기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치 피부에 상처가 나서 아픈 것처럼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 구멍은 껍질 속의 자기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고통은 새로운 기회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밑바닥을 딱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충격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껍질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 충격에 의해서 자아가 깨지는 거죠. 예. 구멍이 뚫리면 비로소 숨겨져 있고 알지 못했던 나의 많은 부분이 외부와 통하면서 숨쉴 수 있게 된다. 나에게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는 것, 바로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의식화의 과정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고 고통을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결국 진짜 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동의합니다. 인생의 전환기란 특별한 생각 없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그럭저럭 살아오던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서 근본적인 갈등을 느끼는 시기다. 흔히 일에서의 실패, 회사나 사업에서의 심각한 어려움, 가까운 사람과의 심각한 이별이나 배신과 같은 예상치 못했던 충격과 스트레스로 시작된다. 때로는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각한 신체 질환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계기가 되기도 한다.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답답함을 느끼면서 시작되기도 한다. 전환기가 찾아오면 그동안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과 홀로 서려는 마음 사이의 갈등, 다른 사람을 향한 생각과 자기 자신을 향한 생각 사이의 갈등, 세속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 사이의 갈등, 책임감과 자유로움 사이의 갈등 등 보다 깊은 차원의 갈등을 겪게 된다. 인생의 전환기에는 어렵게 쌓아온 명예, 건강, 사랑, 가족을 잃어버리는 시련이 찾아오기도 한다. 전환기에 선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느낌, 인생의 바닥에 나둥굴러진 느낌, 더 이상 회복하거나 발전이 없을 것 같은 절박함을 느낀다. 또한 지금까지 버텨왔던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뒤흔들리게 된다. 인생의 전환기는 그동안 자신을 이끌고 왔던 자아에게 한계가 오는 시기이며 궁극적으로는 성장과 배움을 주는 계기가 되는 시기다. 이 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외면하거나 밀쳐내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넘어졌을 때, 바닥으로 넘어졌을 때 결국엔 그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지만 그 바닥에 서 있었다는 걸 몰랐지만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바닥이라는 존재, 바닥 위에 바닥 덕분에 살아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뭐 인생에서 큰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뭐든 어떤 면이든 그게 그 위기가 얼마든지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2. 내가 모르는 나를 알아가고 이해하기.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참된 진보다. 안데르센. 네. 그렇죠. 자, 우리는 자아를 넘어선 보다 근원적인 존재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본연의 존재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 즉 자아 이외의 또 다른 존재를 자기라고 부르자. 셀프. 자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타인과 구별되면서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은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자기를 자각하는 것이다. 자기는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이며 나의 생각과 의식을 넘어서는 존재이며 살아있는 생명체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기는 심오하고 광활하며 그 실체를 분명히 알기 어려운 미지의 존재이기도 하다. 자기로 가는 다양한 통로가 있는데 때론 종교적이고 때론 철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이기도 하고 일상생활이 그것이 되기도 한다. 자기를 부르는 사람에 따라 본성, 내면의 정신세계, 본연의 나, 참자기, 순수의식, 현존, 영혼 등의 많은 이름으로 불린다. 이름의 차이만큼 그 개념도 차이가 있는데 이는 자기라는 존재가 그만큼 심오하며 누구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깊은 바닷속 심연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상상하지만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며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는 깊은 바다와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자기를 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자아와는 다른 자기의 특성. 앞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나를 자아라고 했다. 이 말은 자아와 다른 자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자기의 많은 부분은 무의식이므로 의식의 입장에선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자기는 의식은 물론이며 무의식까지 아우르는 한 존재의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성, 홀리스, 전체성이 자기다. 자기는 하나의 존재로서 전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의 구별이나 대립이 불필요하므로 자기를 깨달으면 자아가 느끼는 대부분의 갈등과 대립은 사라진다. 성격과 기질을 특성으로 하는 자아와는 달리 자기의 특성은 본성이며 존재다. 자기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나다. 금광에서 막 캐어낸 금은 금 이외의 다른 광석이나 여러 불순물이 섞여 있다. 자아는 그런 존재다. 하지만 자기는 숨금과 같은 존재다. 숨금이 되기 위해선 용광로에서 재련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자아가 자기로 되기 위해선 용광로와 같은 시련과 고통이 필요하다. 자기는 자아를 담는 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릇이 없다면 어떤 내용물도 담을 수 없듯이 자기가 없으면 감정, 생각, 기억과 같은 자아의 내용물은 생기지 않는다. 내가 하는 생각과 느낌 그리고 과거의 기억은 자아의 특성으로 그것은 존재의 본질이 아니며 자기라는 그릇에 일시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물일 뿐이다. 그릇은 변하지 않지만 내용물은 언제든지 변하기 마련이다. 내가 느끼는 행복, 불행, 고통은 모두 자아가 느끼는 것으로 그것은 자아의 주관적 해석이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는 보다 완전한 존재이고 근원적인 존재다. 동시에 자기는 타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외부의 상대에 대한 겸허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자기는 세상과 우주의 보이지 않는 질서와 법칙을 이해하고 순응한다. 자기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며 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소통한다. 자기는 깨어 있으며 원대하고 창조적이며 관대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항상 존재한다. 생각으로 사는 자아와 달리 자기는 자각하고 깨달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자각과 깨달음은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는 진실을 향한 직관적인 이해를 말한다. 경험적이고 기억에 의존하는 자아와 달리 자기는 근본적이며 존재적인 생각보다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나다. 잘 표현했어요. 잘 표현했고, 제가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성 같은 것도 예,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제가 공부하는 방향성입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내용이 나무마다 종류가 다르고 또한 모양과 색이 다르며 같은 나무라도 자라는 방향과 높이와 굵기가 다르고 돌도 저마다의 종류와 빛깔 그리고 크기와 강도가 다르다. 그릇마다 크기와 모양, 색깔이 다르고 그 쓰임새의 차이가 있듯이 모든 자기는 저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특성이 존재로서의 본성이며 한 개인의 진정한 개성이다. 자아가 아니라 자기가 내 인격의 주인이 되는 것이 참다운 자기 실현이며 나를 되찾는 것이다. 이 부분은 체크를 좀 해놓을까요? 자기 실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호나이는 인생의 참된 목표로 자기 실현을 제시했다. 또한 융은 자기의 내면의 자기를 인식하고 의식화해 진정한 개성을 찾는 것이 자기 실현이고 자기 실현의 과정을 개성화라고 표현했다. 자기는 보다 완전한 존재이지만 실제 한 인간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즉 자신의 무의식을 완전히 깨닫고 의식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자기 실현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붓다가 되면 깨달으면 전생을 다 안다고 해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인용입니다. 자기 실현은 통속적인 의미의 성인 군자나 도사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사회가 만들어준 성인 군자 도사의 페르소나이기 쉽다. 자기 실현은 농부로 하여금 농부로, 서양인으로 하여금 서양인으로, 한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인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자기 실현이 되면 될수록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갖출 것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원만하고 선하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속하고 있는 사회의 윤리관에 비추어 그는 때로는 이기적이라는 평을 받고 때로는 냉정하다는 평을 받고 때로는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을 받을지 모른다. 때로는 무한한 정열로 이웃을 돕고 때로는 권력의 도가니에 맞서 싸우고 금욕과 정욕에 사로잡히며 고민하고 때로는 질투와 증오의 감정으로 허덕일 것이다. 다만 그의 머리에는 집단적 투사에 의해 생기는
명성이라는 후광이 없고 구태여 스스로 그 후광을 만들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만일 누가 그것을 만들어 씌워주면 그는 또 구태여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이 인생에서 대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평범하나 분수를 아는 사람이다. 그는 그가 해야 할 바를 마음속에 물으며 그것이 그가 가야 할 길이면 그렇게 간다. 그것 때문에 그가 대인관계에서나 세속적인 이권에 반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고독한 사람일 수 있고 또한 세속적인 의미에서 진정으로 무력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와의 일치라는 점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강하다 약하다 하는 의식을 그는 가지지 않는다. 그는 반성할 줄 알며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인 인간이다. 무엇이 자아의 갈 길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물으나 그 해답이 늘 분명하지 않음을 알며 때때로 인간은 그 불분명한 혼돈 속에서 찾아 헤매는 고통을 겪어야 하며 그러나 물음과 찾음에 응답이 있을 것임을 믿는다. 분석 심리학 120쪽 2부영 1조각 이런 책이 있군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내가 모르는 나를 알아가는 진정한 자기 실현. 개성화는 자아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개인 지상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자기는 세상의 모든 생명과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므로 개인적인 관심에 집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골몰하지 않는다. 개인 지상주의는 자아가 최고의 가치임을 주장하는 생각이므로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존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한다. 1970년대에 유행했던 히피 운동이나 일부 사람들이 나름의 철학을 내세우며 하는 반규범적 행동은 흔히 개인 지상주의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개성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개성 있다는 표현과도 전혀 다른 개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과 존재감을 느끼고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다른 외모, 다른 헤어스타일, 다른 옷차림, 다른 취미, 다른 생각과 철학 등으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려고 한다. 타인과 다르고자 함에서 출발하는 개성은 다름을 통해서 자아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격의 전체성보다는 인격의 한 부분이 주장하는 개성인 경우가 더 흔하다. 그렇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가치관, 철학을 주장하지만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주변의 생각, 즉 부모나 스승 혹은 친구들의 생각이거나 책에서 본 지식인 경우가 흔하다. 집단적인 가치나 특별한 것들을 받아들여 자신의 개성이라고 쉽게 주장해 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대부분의 개성은 요거를 개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머리만 노랗게 물들이고 뭔가 주워들은 얘기들을 마치 자기 얘기인 양 주장하고 그런 게 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름이 없는 진정한 달인들이 많이 존재한다. 시장 통해서 맛있는 국수를 정성껏 파는 할머니, 새벽마다 푸근한 마음으로 길을 치우는 환경미화원, 세월과 파도를 맞으며 조개를 따는 해녀, 수십 년간 유리공장에서 뜨거운 열기와 싸워가며 유리세공을 해온 장인, 수십 년 평교사로만 있으면서 사랑으로 제자를 가르치는 시골 선생님, 오랜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 찬 공기를 맞으며 부두에서 짐을 옮기는 노동자, 오븐 앞에서 오랫동안 빵을 구워온 제빵사,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후 같은 곳에서 청진기를 들고
보살펴온 의사 할아버지 마음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나 수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이미 자기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달인들, 자기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자신이 하는 일을 누구보다 좋아한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한결같이 자신의 일을 해온 사람들이다. 우정과 사랑을 나눌 줄 알며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그들은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며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자아는 건강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강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내면의 자기가 밖으로 나오기 쉬운 것이다. 내면의 자기를 자각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자기가 주는 목표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많은 목표를 짊어지고 살아왔다. 사회에서의 성공, 많은 돈을 버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공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좋은 직업을 갖는 것, 승진하는 것,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나만의 물건을 갖는 것, 담배를 끊는 것, 골프 스코어를 줄이는 것 등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성공한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비슷한 길을 걷기를 요구하며 우리는 그만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곤 한다. 이러한 목표들이 마음에 와 닿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아가 원하는 목표이며 한편으론 스스로를 옥죄고 힘들게 하는 마음의 짐일지도 모른다. 자아는 많은 것을 원한다. 원하는 것은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진정한 목표는 여러 가지일 필요가 없다. 삶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참다운 자기가 되는 것이다. 나의 그릇을 발견하고 잘 다듬어 그 그릇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다. 자기의 목표는 단순하고 분명하며 변하지 않는다. 진정한 자기 실현은 내가 모르는 나를 알아가는 것이며 이는 나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기 실현의 과정과 결과는 자아의 욕구와 자주 일치하지 않으며 때론 자아의 의지나 욕구와는 정반대일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자기 실현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며 저항이 따르기도 한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참모습인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 자기라는 내면의 근원적인 존재가 있음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참모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일까? 왜 겉으로 나타나는 자아를 진짜 자신인 양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자아가 건강하지 못해서다. 자기의 대부분은 무의식에 존재하며 무의식을 탐구하는 주체는 자아다. 자아는 자기의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안내자가 길을 잘못 들면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자아는 자기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의식적인 세계에만 익숙하며 자아의 세계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는 자기에 대해 무지하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보지 못하고 자아가 주는 거짓된 만족감에 도취되어 살게 된다. 하지만 언젠가 파티는 끝나기 마련이며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과거물은 언젠가 무너지는 법이다. 현대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모든 생각을 대표하는 사고 방식이 되었다.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사고가 분명 우리의 생각을 발전시키기도 했으나 무의식에선 그만큼 멀어졌으며 깊은 본성, 무의식과 소통하는 방법도 잃어가고 있다. 또한 현대의 자극적인 문화와 상업주의는 깊이 있는 생각이나 지각을 방해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재미있고 주의와 관심을 끌 수 있어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이 두 번째 말씀은 동의하는데
첫 번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식적인 사고가 분명 우리의 생각을 발전시키기도 했으나 무의식에선 그만큼 멀어졌으며 깊은 본성, 무의식과 소통하는 방법도 잃어가고 있다.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사고를 통해서 무의식도 결국엔 발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합리적이고 의식적, 이성적인 그 사고를 통로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멀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통로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통로를 확장시키는 것이 학문과 과학의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끔 이렇게 함정에 빠집니다. 예, 무조건 그러니까 책을 무비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읽고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스컴의 집단 암시도 괴성화를 방해한다. 아이고, 문제죠, 문제. 매스컴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요. 좀 모든 이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들을 굳이 그대로 믿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무엇보다도 매스컴 비판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기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얍삽한 사람들이 많아요. 얄팍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은 획일적이고 자극적인 매스컴이 주는 암시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한국처럼 집단적 가치가 강한 사회에선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받는 압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무언의 집단적 압력이 강하면 집단의 페르소나를 거부하기 힘들게 된다. 그렇죠. 집단이 강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개성화된 개인보다는 집단에서 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숨는 거죠. 거기에 이제 숨는 거지. 자기. 그래야 편하니까. 저 주변에 그냥 뭐 주변을 쳐다볼 게 아니고 그냥 관념적으로 이건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많죠.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자기. 아인슈타인은 말한다. 과학자가 갖는 종교에 대한 느낌은 자연 법칙과 조화를 이룬 데서 비롯되는 강렬한 흥분과 감탄이다. 이런 종교적인 느낌과 비교했을 때 인류의 모든 체계적인 사고와 행동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느낌이야말로 한 사람의 삶과 업적을 이끄는 원칙이다. 아인슈타인이 이 양자 물리학을 거부하면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자기의 모든 사고 체계 가치가 신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저는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 봐요. 근데 E는 mc제곱 그 물리학 법칙을 발견해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정말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다. 거기에서 신을 봤을까요, 아인슈타인이? 글쎄요. 신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아니, 근데 분명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야훼가 신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지.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신은 어떤 절대 원칙, 원리 이런 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너무 이게 좀 약간 당연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도 사실은 좀 심각한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풍요로운 삶이며 자기의 삶이다. 자기는 나라는 작은 존재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과 근원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는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과 세상의 법칙을 존중하며 받아들인다. 자연의 법칙은 엄연히 존재하며 자연의 법칙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자기는 지혜다. 지혜와 자연 법칙은 이런 것들이다. 제가 좀 제 입장과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과 근원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책을 넓게 읽으려고 하거든요. 넓은 주제를 가지고. 자, 그다음 소제목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통제한다고 통제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며 내 마음대로 내 삶이 흘러가고 내 주의가 반응하며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의 법칙에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타고난 대로 놔두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사람은 모두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속담이 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돌아오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온다. 중후를 심으면 중후심이 생기고 원망을 심으면 원망이 되돌아온다. 믿음을 심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땀을 뿌리면 결실을 맺게 된다. 부메랑처럼 심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는 그 나름의 원칙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력의 법칙.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법칙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세상을 이루는 물질의 법칙, 즉 물리학의 법칙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력의 법칙이다. 날고 싶다고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중력의 법칙을 위배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자연은 계절이 있고 낮과 밤이 있다. 꽃이 필 때가 있으며 꽃이 질 때가 있다. 달이 찰 때가 있고 기울 때가 있다.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냥 그런 것이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다.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다. 그냥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냥 그런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것은 사라져 간다. 다 그런 것이다. 다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길 때가 있고 걸을 때가 있다. 기고 있는 아이가 어른을 보고서 뛰고 싶다고 해서 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의 때를 받아들이고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깨닫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시크릿이라는 책 때문에 많이 알려졌다. 진정으로 믿으면 이루어진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진심으로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크릿은 읽어봤는데 뭐 좋은 내용입니다. 시크릿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 우리는 흐르는 한강의 물이 어제의 물이 아니듯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오늘 흐르는 한강의 물이 어제의 물이 아니듯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은 항상 변화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좋은 것이 나빠지기도 하고 때론 나쁜 것이 좋아지기도 한다. 가만 있어. 일로 와. 어디 도망가? 일로 와. 아이고, 야, 아빠 공부하는데 왜 방해해? 야, 혼나야 돼, 야. 어? 혼나야 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의 법칙을 어기곤 한다. 또 어떤 때는 자연의 법칙과 정반대로 살아가기도 한다.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편함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는가?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자연의 법칙에 대한 무지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알더라도 설마 그럴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자연의 질서를 위배할 수밖에 없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해야 한다.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두 번째 이유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자아의 욕심은 법칙을 어기게 만든다.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눈이 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욕심과 충동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예. 챕터 12까지 끝냈습니다. 197쪽까지 읽었네요. 예. 나도 가끔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는 일단 여기까지 오늘 읽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만 쉬었다가 총균세 진도 나가고 있죠. 총균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